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동산 투자론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85페이지예요. 85페이지 한 9번 챕터 포트폴리오 이론이다 소개되어 있죠. 여기서는 포트폴리오의 의의라든지 포트폴리오 관련 위험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우리 포트폴리오다 그럼 뭘로 합니까? 분산 투자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한 자산에 집중형이 아니라 여러 자산에 나누어 투자하는 기법을 말한다는 겁니다. 마치 이런 속담이 있어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자. 자, 이런 속담 들어보셨죠? 이게 결론 뭡니까?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의는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자, 평어로 1번 의의 한번 봅시다. 포트폴리오란 투자자가 투자 자금을 한 종류의 자산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한 것이 아니고 여러 종 자산의 분산 투자한 경우 여러 종류의 자산의 집합 또는 조합을 말한다. 이렇게 간단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것인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서 우리가 투자할 때는 위험을 줄여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한 자산에 집중됐을 때 발생할 수 위험을 여러 자산에 나눠 투자하면서 위험을 줄여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포트폴리오 관해서는 포트폴리오 위험에 대해서 먼저 이해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여러분 교재 79페이지에 소개되는 내용이에요. 교재 79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79페이지 보시면 자, 2번 챕터 부동산 투자의 위험이다. 서 편괄호 1번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이다 나와 있죠. 바로 이와 관련된 게 포트폴리오 위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설명 좀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이때 포트폴리오 위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체계적 위험이란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비체계적 위험이다. 이처럼 포트폴리오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이 있다. 이를 합해서 우리가 포트폴리오의 총 위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포트폴리오의 총 위험은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의 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먼저 우리가 여기서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에 대해서 용어 정리 좀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 점도 굉장히 출제가 잘 되는 부분이에요.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합시다. 특정한 하나의 사건이 발생한다는 이야기. 참 특정한 하나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즉 시장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특정한 하나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 특정 부동산에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에 따라서 구분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부동산 경기가 안 좋습니다. 이처럼 자,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경기 안 좋으면 자, 부동산의 가격은 어때? 하락하겠지요. 가격 하락하는데 시장 전반적으로 즉 모든 부산의 가격이 하락할까요? 특정 부동산만 가격이 하락할까요? 그렇죠? 시장 전반적으로 즉 모든 부동산의 가격은 어때? 하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요.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다냐. 이게 결국 뭡니까? 특정한 하나의 사건이 될 수 있겠죠. 이로 인해서 이제 시장 전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하락한다. 모든 부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와 같은 위험 요인을 가리켜서 우리가 뭡니까? 체계적 위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이를 잘 해봅시다. 자, 이 금리 즉 이자율이 상승합니다. 그럼 이자율이 상승으로 인해서 이 이자 비용 부담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내가 돈 빌려서 부동산 살려고 합니까? 안 하겠지요. 이래서 부동산의 수요는 어때? 감소하게 된다는 이야기요. 이대로 보세요. 자, 이자율이 상승했습니다. 이자율이 상승. 이게 특정한 사건이 되겠죠. 이러면서 부동산의 수요가 감소한데 특정 부동산만 수요가 감소할까요? 시장 전반적으로 수요가 감소할까요? 시장 전반적으로 수요는 감소한다 알 수 있겠죠. 결국 특정한 하나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시장 전반적으로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같은 걸 뭐랍니까? 체계적 위험이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체계적 위험은 우리가 시장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해서 시장 위험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 같은 체계적 위험은 이제 시장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섞거나 봐야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없다. 따라서 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없는 위험이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도 피할 수 없는 위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산 불가능 위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리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도 체계적 위험은 줄일 수 있다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겁니다. 자, 하여튼 체계적 위험은 뭐가 연관이 됐을 것인가?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자, 부동산 경기 변동이다. 경기 변동 또는 이자율 변동이다. 다음 인플레이션 등과 연관되어 있는 위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에 A 부동산이 있습니다. A 부동산이 있고 인근에 B 부동산이 있어요. 모두가 임대용입니다. 그리고 저 멀리 떨어진 여기에 C라는 부동산이 있다. 역시 임대용 부동산이 있습니다. 이때 A라는 임대용 부산에 화재가 발생했어요. 이때 화재가 발생했다는 게 바로 뭡니까? 특정한 하나의 사건이다 할 수 있겠죠. 특정한 하나의 사건이다. 그럼 잡으세요. A 같은 임대용 부산에 화재가 발생하면 당분간 A 부동산은 임대가 안 되겠죠. 되죠. 보관한 동안 임대가 안 될 거란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인근에는 B는 반사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겠지요. 그리고 저 멀리 떨어진 C 부동산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처럼 화재라는 특정한 하나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 자체가 시장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아니죠. 특정 부동산은 영향을 미친다 할 수 있겠지요. 이와 같은 걸 우리가 비체계적 위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체계 위험은 흔히 우리가 개별 위험이다 또는 고유 위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처럼 영향을 받는 것도 있고 영향을 안 받는 것도 있으니까 섞어 놓으면 위험을 줄여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란 이야기죠. 그래서 비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있는 위험이다라는 겁니다. 즉 분산 가능 위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위험을 줄여보자 그랬죠. 결국 줄일 수 있는 위험은 뭡니까? 비체계적 위험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아무리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도 체계적 위험은 줄어듭니까? 안 줄어듭니까? 안 줄어든다. 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피할 수 없는 이유였죠. 그렇지만 비체계적 위험은 줄여볼 수가 있다. 피할 수 있는 위험이다. 그래서 우리가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위험을 줄이는데 어떠냐? 비체계적 위험을 줄여볼 수가 있더라. 이처럼 비체계적 위험이 줄어들면 당연히 포트폴리오의 총 위험도 줄어든다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포트폴리오의 총 위험은 일정 수준 이하로는 절대 줄어들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뭐 때문입니까? 바로 체계적 위험이라는 게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먼저 포트폴리오 위험에는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이 있다. 이들을 합해서 포트폴리오 총 위험이다 생각하시고 피할 수 없는 위험은 뭡니까? 체계적 위험이다. 피할 수 있는 위험 뭡니까? 비체계적 위험이다. 이렇게 구분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결국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줄여볼 수 있는 위험은 뭡니까? 비체계적 위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비체계적 위험은 어떻게 줄 것인가? 바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수를 늘려가는 겁니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수를 늘려간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자산수를 늘려간다는 건 이런 의미예요. 자, 이제 A와 B 부동산으로 포트폴리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C 부동산을 편입하면 자산수가 더 늘었죠? 반면 여기에 D 부동산을 편입하면 자산수는 더 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수를 늘림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불필요한 비체계적 위험은 감소하게 된다. 아무리 자산수를 늘린다 할지라도 체계적 위험은 줄어듭니까? 안 줄어듭니까? 안 줄어드는 거예요. 뭡니까? 비체계적 위험이 감소한다라는 겁니다. 참 자산수를 늘림에 따라서 비체계적 위험이 감소한 것을 우리가 위험 감소 효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위험 감소 효과다 또는 분산 투자 효과다. 줄여서 분산 효과다. 자, 분산 투자는 포트폴리오에서 포트폴리오 효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자, 여기는 자, 위험 감소 효과, 분산 효과, 포트폴리오 효과 다 같은 의미예요. 뭘 이야기합니까?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자산수를 늘림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불필요한 위험인
비체계적 위험은 어때? 감소한다. 이걸 가려서 위험 감소 효과, 분산 효과, 포트폴리오 효과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하튼 우리가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예, 자, 피할 수 있는 위험, 줄여볼 수 있는 위험 뭡니까? 비체계적 위험이다. 아무리 포트폴리오 구성한다 해도 체계적 위험은 줄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잘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여름 교재 79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79페이지 편거로 1번 한번 봅시다. 자,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이다. 소개되어 있죠? 동그라미 1번 봅시다. 1번 체계적 위험입니다. 자, 체계적 위험은 자, 피할 수 없는 위험을 말한다 그랬지요. 예, 아무리 포트폴리오 구성한다 해도 피할 수 없는 위험이다. 그래서 예, 자, 분산 불가능한 위험이다 표현을 쓰겠죠. 또한 시장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시장 위험이다 표현을 쓰겠죠. 시장의 힘에 의해 야기된 위험으로서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주는 위험이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예로 경기 변동, 이자율 변동, 인플레 이 같은 걸 들었다라는 겁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비체계적 위험입니다. 자, 비체계적 위험은 이제 피할 수 있는 위험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피할 수 있는 위험이다. 자, 그래서 이를 어때? 분산 가능한 위험이다 표현을 쓰겠죠. 또한 개별 위험이다 표현을 쓰겠죠. 그래서 투자 대상을 다양하여 분산 투자함으로써 피할 수 있는 위험이다. 결국 구성하는 자산수를 늘림에 따라서 비체계적 위험은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동사 3번 포트폴리오의 총 위험은 어떻게 구성됩니까?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의 합으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런 정도 여기선 이해가 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85페이지에 나와 있는 9번 챕터 포트폴리오 이론에 대해서는 포트폴리오 의의라든지 포트폴리오 위험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서 우리 교재 1절 부동산 투자 이론이다. 이부는 마무리가 되었고요. 다음은 8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86페이지 보시면 자, 2절 투자 분석 및 기법이다 소개되고 있죠.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은 부분들입니다. 자, 설명 잘 들어오시기 바라겠어요. 자, 먼저 1번 챕터에서는 부동산 투자 과정과 현금이다 소개되는데 자, 먼저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투자는 크게 3단계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랬죠. 먼저 자, 취득입니다. 취득. 그리고 운용의 과정이 있다. 운용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임대업이라고 그랬죠. 임대업에서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하고 임대업이란 운용의 과정을 거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처분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이제 현금을 살펴봅시다. 사실 현금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나에게 들어오는 부분 있죠? 나로부터 나가는 부분 있겠죠. 이때 나에게 들어오는 걸 현금 유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로부터 나가는 걸 현금 유출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해서 이제 임대업을 한다 이렇게 가정합시다. 자, 임대업을 한다는 이야기요. 이때 이제 임대업 한 기간은 예를 들어서 5년이다 이렇게 가정해 봅시다. 그럼 이제 자, 이 5년 동안 현금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한번 살펴봅시다. 자, 1년, 2년, 3년, 4년, 5년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때 이 시점이 있죠. 이 시점에서는 임대용 부동산을 어때? 취득을 하겠죠. 그럼 이 시점이 임대용 부동산을 어때? 취득하는 시점이 될 수 있겠죠. 그럼 이 시점에서는 내 호송에 돈이 들어옵니까? 나갑니까? 당연히 취득하면서 임대용 부동산 사면서 내 호송에 돈이 나가겠죠. 그래서 취득 시에는 현금 유출이 이루어진다 할 수 있겠네요. 취득 시에는 현금 유출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때 현금 유출의 크기가 있죠. 그럼 현금 유출은 어때? 내 호종에 나가는 걸 생각하는 겁니다. 내 호종에 나가는 걸 생각한다. 그럼 내 호종에 나가는 건 총 투자일까요? 지분 투자일까요? 바로 지분 투자이다. 이때 지분은 자기 자본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아니 쉽게 집거다. 그래서 지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취득 시에 현금 유출인데 현금 유출의 크기는 뭐입니까? 지분 투자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임대업을 5년 동안 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임대업을 하는 5년 동안 어떤 운용의 과정이 되겠죠? 운용의 과정에서는 내 호주에 돈이 들어오겠죠? 현금
현금 자, 유입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유입된다. 그럼 때 운용의 과정 또한 현금 유입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기다 처음 매년마다 나에게 이제 현금 유입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임대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임대료 때는 가장 주된 소득은 뭡니까? 임대료가 되겠지요. 그래서 내가 임대료 가서 뗄 건 다 떼고 세금도 내고 나에게 얼마 들어올 것인가 이걸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자, 이를 가리켜서 우리가 이제 세후 현금 수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세후 현금 수지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때 세후는 뭡니까? 세금 공제 후다 이런 뜻이에요. 세금까지 다 내고 나에게 얼마 들어올 것인가 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현금 수지는 다른 말로 우리가 현금 흐름 이렇게도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와 같은 운용의 과정에 한 현금 유입은 매년을 단위로서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자, 우리가 5년 동안 임대한다 그랬으니까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5차 년도 좀 매년마다 운용에 한 세후 현금 수를 산정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운용에 의한 현금 유입 부분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투자한 말에는 취득했던 임대부산 처분을 하겠죠. 처분하면 내 호송이 돈이 들어올까요? 나갈까요? 당연히 들어오겠지요. 이때도 처분시도 현금 유입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처분 시에 현금 유입은 원래 것인가? 바로 투자 기간 말에 한 번 발생하겠지요. 투자 기간 말에 한 번 발생한다. 자, 이처럼 투자 기간이 5년이라면 투자 기간 말 2시점이죠. 이 시점에 한 번 발생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때 내 호주에 들어온 돈이 얼마 될 것인가? 이걸 살펴보자냐. 결국 내가 투자했던 이 지분이 얼마가 되어서 다시 나에게 돌아오느냐 이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투자했던 이 지분이 얼마 더 다시 돌아올까 세금까지 다 내고 얼마서 다시 돌아올 것인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처분 시에 현금 유입은 뭐를 말할 것인가? 투자한 말에 세후 지분 복귀액을 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한 말에 세후 지분 복귀액이다. 자, 보세요. 세후 세금까지 다 내와서 내가 투자했던 지분이 복귀 얼마가 돼서 다시 돌아오느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걸 우리가 세후 지분 복귀액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한 말에는 이제 처분에 의한 현금 유입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투자 기간 동안 현금을 살펴봤습니다. 자, 취득 시에는 현금 유출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때 현금 유출의 크기는 뭘 이야기했어요? 지분 투자액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반면 이제 이 운용의 과정에 의해서는 자, 현금 유입이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요. 이는 1년 단위로 산정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운용에 한 현금 유입은 매년에 세후 현금 수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처분 시도 현금 유입이 이루어진다. 그럼 처분 시는 투자의 말이 되겠죠. 투자의 말에 세후 지분 복귀액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게 바로 운용의 과정을 통해서 매년에 세후 현금 수지가 어떻게 산정되느냐 이 프로차트를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 여러분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보시면 편과 1번에 부동산 투자 과정이다 소개되어 있죠. 취득 그리고 운용 처분의 과정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때 취득 시에는 현금 유출이 이루어진다. 유출의 크기는 어때? 지분 투자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 취득 시 투자금 매수 비용 지불한 나왔는데 신경 쓰지 마시고 취득 시에는 현금 유출한다. 유출의 크기는 지분 투자액이다 생각하시고 다음 이제 운영의 과정입니다. 영업을 통한 영업이익이 발생한 나와 있죠. 이게 뭡니까? 운용의 과정을 통한 현금 유입이 이루어진다. 이는 매년에 세후 현금 수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처분시입니다. 처분시 투자금 복귀액이 발생한다. 처분시도 현금 유입이 이르죠. 투자의 말에 세후 지분 복귀액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 내려가보세요. 내려가보시면 평과 3번. 자, 영업의 현금 수지 계산이다 나와 있죠. 이 프로차트가 결국은 자, 운용의
과정을 통해서 매년에 세후 형수가 어떻게 산정될 것인가 이걸 설명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자 이제 임대업을 한다 이렇게 가정하고 있죠. 임대업을 한다라는 가정하에서 먼저 이 임대업 때문에 가장 주된 소득은 뭐가 되겠습니까? 임대료가 되겠다. 그래서 내가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최대의 임대료 수입이 얼마 될 것인가 여기서부터 계산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 운용해야 한 현금 유입 이부는 자 매년마다 세후 형수를 산정한다. 그 이야기죠. 매년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자 1년 동안 내가 받을 수 있는 최대의 임대료 수입이 얼마 될 것인가 이것부터 산정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를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 표현하느냐 가능 조소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때 조란 표현이 있어요. 자, 조란 표현은 쉽게 총 이와 같은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가능한 총소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가능한 총소득이다. 이게 그런 겁니다. 1년 동안 내가 받을 수 있는 최대의 임대료 수입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가능 총소득은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우리가 1년 단위로 했죠. 그래서 매년 예상되는 단위당 임대료가 있습니다. 매년 예상되는 단위당 임대료가 있다. 여기에 임대 가능 단위수를 곱해주면 내가 받을 수 있는 1년 동안의 최대의 임대료 수입이 계산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가능 조소득 또는 가능 총소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예를 한번 들어보는데 먼저 이제 총 20실입니다. 총 20실로 구성되어 있는 임대용 부동산이에요. 근데 1차 연도에 실당 자, 월 100만 원의 임대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와 같은 가정하에서 가능 총소득을 산정해 보자라는 겁니다. 자, 이는 1년을 기준한다 그랬죠? 기준한다. 그럼 잘 보세요, 이제. 자, 실당 월 얼마입니까? 100만 원의 임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됐죠? 그럼 자 보세요. 매년 예상되는 단위당 임대는 얼마일 것인가? 이 사례 보니까 단위가 뭡니까? 실이 되겠지요. 그럼 일당 매년 예상되는 단위당 임대료 이것부터 구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잘 보세요. 월 얼마입니까? 100만 원이라 그랬죠? 월 100만 원이다라는 이야기요. 지금 월 100만 원이라 그랬어요. 그럼 월 100만 원이라면 자, 1년 기준할 때는 반드시 여기에 얼마를 곱해줘야 됩니까? 12를 곱해줘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0만 원에 12를 곱해주면 1200만 원이 되겠죠? 이게 매년 예상되는 단위당 임대료가 되겠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임대 가능 단위수 자, 몇 실입니까? 20실이 되겠죠? 20 이걸 곱해주면 내가 받을 수 있는 1년 동안 최대의 임대료 수입이 산정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 값 계산하면 얼마 나옵니까? 2억 4천만 원이다. 알 수 있겠죠? 네, 자, 2억 4천만 원이 되겠다서 가능 총소득은 자, 2억 4천만 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지만 사실 어때 이제 2억 4천 이게 다 내 호점에 들어온 건 아니란 이야기예요. 사실 20실 임대가 다 되면 좋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임대 안 되고 비어 있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임대가 안 되고 비어 있다. 이를 가려서 우리가 뭐랍니까? 공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실. 그럼 자, 공실에 해당되는 부분은 임대료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지요. 없다. 또한 자, 어떤 임대는 해줬어요. 자, 임대는 해줬지만 어때? 임대료 안 내는 경우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자, 형편이 어려워서 어때? 이번 달엔 월 80만 원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결국은 당초에는 100만 원이었는데 100만 원인데 마지못해서 80만 원 받고 20만 원 못 받는 부분이겠죠. 지금 임대는 해줬지만 임대를 못 받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이를 가려서 우리가 불량부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불량부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이것은 불량부채도 내가 받을 수 없는 부분이지요. 그럼 자, 공실 및 불량부채인 받을 수가 없다. 그럼 여기 빼줘야 되겠지요. 결국 2억 4천 우리가 계산을 해봤죠. 여기서 받을 수 없는 부분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공실 및 불량부채는 빼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또 이런 생각 합시다. 내가 이 같은 이제 임대부동산을 취득해서 임대업을 하는데 자, 이 임대료가 가장 주된 수입원이죠. 그렇지만
임대료 이외의 수입원도 발생이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층층이 자판기를 설치했어요. 그럼 자판기로부터 또 다른 소득을 얻어볼 수 있겠지요. 또한 옥상에 광고탑을 설치해주고 또 다른 소득을 얻어볼 수가 있더라. 지하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또 다른 소득을 얻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가장 주된 수입원인 임대료 이외의 소득원을 가리켜서 우리가 기타 소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기타 소득은 나에게 들어보니까 더해줘야 되겠지요. 더해준다. 이처럼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 및 불량부채를 빼주고요. 기타 소득을 더해주면 실제 총소득이 산정이 된다 할 수 있겠죠. 이를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 할 것인가 바로 유효 조소득이다 또는 유효 총소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총소득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다음은 이제 이 자체 또 네오점에 다 들은 건 아니겠지요. 내가 이처럼 임대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경비가 발생한다는 이야기예요. 이처럼 임대업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경비를 우리가 이제 영업 경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업 경비. 그럼 이도 비용이니까 당연히 빼줘야 되겠지요. 그래서 유효 총소득에서 영업 경비를 빼주면 순수히 내가 영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소득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이를 우리가 순 영업 소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순 영업 소득이다. 다음은 또 우리가 합시다. 내가 여튼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타인 자본을 활용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타인 자본을 활용했으면 원금 상환 이자 지불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럼 이때 1년 동안 총 상환한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바로 부채 서비스액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채 서비스. 자, 보세요. 부채 남의 돈 쓰고 서비스 그에 따른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이다. 이걸 우리가 부채 서비스액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부채 서비스액 안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1년 동안 총 상환한 원금과 총 지불한 이자를 합해놓은 값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 프로차트는 1년 기준한다 그랬죠? 1년 기준했더니 1년 동안 총 상환한 원금과 총 지불한 이자를 합해서 뭡니까? 부채 서비스액이다 이렇게 하게요. 이때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우리가 흔히 원리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리금. 그래서 원리금은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채 서비스액은 1년 동안 원리금 상환액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요. 그럼 자, 부채 서비스도 결국 내 호점이 나간 거죠. 나가니까 빼줘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영업소에서 부채 서비스를 빼주면 세전 현금 수지가 산정이 된다. 또는 세전 현금 흐름이다 표현할 수 있겠죠. 세전 현금 산정이 된다. 다음은 세금 내야 되겠죠. 세금은 자 보세요. 내가 영업의 과정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이다. 이런 의미에서 세금 명칭을 영업소득세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영업소득세다. 그럼 자 세전 현금수에서 영업소득세를 빼주면 세후 현금 수지가 산정이 된다. 이때 세후 현금 수지는 세후 현금 이렇게도 표현하는 겁니다. 어떤 현금 수지 이 말은 현금 흐름 같은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이제 세후 현금 수지 산정 프로차트를 작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때 산정된 세후 현금 수지다. 자, 이를 어떻습니까? 지금 이 운용의 과정에 의한 현금 유입 부분으로 활용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는 매년마다 산정한다 그랬죠. 그러면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5차 년도. 자, 5년 동안 우리 임대한다 가자면 1차 년도부터 5차 년도까지 자, 운용한 세후 현금수가 산정이 되겠죠. 이분을 현금 유입 부분으로 활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프로차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봅시다. 자,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 및 불량부채는 빼줬죠. 기타 소득은 더해줬습니다. 그래서 유효 총소득이 산정이 되는 거고, 이때 영업 경비를 빼주면 순영업소득이지요. 부채 서비스를 빼주면 세전 현금 수지다. 다음 영업소득을 빼주면 세후 현금 수지가 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우리 과정에서 활용도 높은 플로차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플로차트는 한번 적어보시고
이해를 좀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첫 글자를 땁니다. 따가지고 가, 공, 기, 유, 영, 순, 부, 세, 영, 세 이렇게 해서 첫 글자 따서 한 번씩 또 외쳐보셔야 되는 이야기예요. 가공기, 유영순, 부세, 영세다. 자, 가공기, 유영순, 부세, 영세 이렇게 해서 첫 글자 따서 한 번씩 또 외쳐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야지 기억이 조금 남는 겁니다. 아마 본 과정 들어가면 제가 별도로 또 암기법 이야기를 좀 해드릴 겁니다. 그때 또 이야기하라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플로 차트만큼은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번 적어보시고 첫 글자 따가지고 가공기, 유영순, 부세영세 이렇게 한번 외쳐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여름 교재 평월 3번 영업의 현금수익 계산이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총 임대 가능한 실의 수다. 이게 결국 뭡니까? 여기는 임대 가능 단위수다 할 수 있겠죠. 여기에 단위당 즉 일실당 임대료 되겠죠. 매년 예상되는 단위당 임대료 이걸 곱해주면 뭐가 됩니까? 가능 조소득 즉 가능 총소득이 산정이 된다. 자, 조와 총은 같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여기서 공실 및 불량부채를 빼주고 기타 소득을 더해준 뭡니까? 유효 총소득이 되겠지요. 자, 영업경을 빼주면 순 영업소득이 되겠고 부채 서비스를 빼주면 세전 현금수지. 다음 영업소득을 빼주면 세후 현금수가 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프로차트는 잘 이해가 되셔야 될 그와 같은 부분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우측에 키포인트다. 여기에도 이제 용어 해설이다. 그래서 가능 조소득, 공실 및 불량부채, 유효 조소득, 여경비 등이 나와 있죠. 이 부분도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투자 과정과 현금 여기까지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다음 우측 페이지 보세요. 이제 87페이지입니다. 87페이지 보시면 2번 챕터 미래가치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여름 교재 89페이지에서는 3번 챕터 현재가치 이분이 소개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좀 해봅시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니까 이제 현금 어떤 이제 유출은 현금 유출은 현재 시점에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현금 유입은 어떻습니까? 이 시점을 기준한다면 현금 유입은 어때? 미래 이루어진다 할 수 있겠지요. 미래 이루어진다. 맞냐? 그럼 결국 현금 유출은 현재 시점에 이루어지는데 현재 시점에 이루어지는데 현금 유입은 어때? 미래 시점에 이루어진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는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 이를 비교해서 투자에 타당성이 있다 없다 판단할 수 있잖아요. 나에게 들어온 돈과 나간 돈 이걸 비교해서 타당성이 있다 없다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여기 보니까 이 현금 유출은 현재고 현금 유입은 미래다. 참 시점이 안 맞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마치 이 원리예요. 오늘의 10,000원이 1년 뒤에 10,000원과 금액이 같지만 가치가 같아 달라요. 다르더라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우리는 시점을 맞춰줄 필요가 있겠지요. 그래서 화폐의 시가치라는 걸 배우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금 미래 일정 시점으로 맞춰줄 수도 있겠고 다음 현재 시점으로 맞춰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 가치, 현재 가치를 배우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우리 기초적인 용어만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화폐 시장에 관해서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어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용어 정리만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이 현금에는 일시불이 있고요. 일시불이 있고 연금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시불과 연금이 있다. 그럼 여하튼 일시불과 연금에 대해서 우리가 뭘 구할 것인가? 미래 가치를 구하기도 하고 현재 가치를 구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조합하면 결국 네 가지가 되겠네요. 자, 일시불의 미래 가치, 다음 일시불의 현재 가치, 연금의 미래 가치, 연금의 현재 가치다. 이처럼 조합하면 네 가지가 된다. 이게 기본이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다가
앞으로 또 학습하면서 두 가지를 더 배우게 될 겁니다. 적립액과 상환액이다. 두 가지를 더 배우게 되지만 이번 과제에서는 이 네 가지만 이해를 좀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 여러분들이 자 일시불이냐 연금이냐 이걸 어때 주어진 조건을 해서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일시불은 말 그대로 보세요. 일시불이라는 것은 일시에 지불하거나 지불받는 경우를 말한다는 이야기예요. 참 내 투자액 또한 딱 한 방에 끝나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일시불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연금은 매 기마다 똑같은 금액을 받거나 지불하는 경우를 말한다라는 겁니다. 흔히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매월마다 50만씩 연금 받는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이때 어때? 매월마다 50만씩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50만을 뭐라 합니까? 연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시불은 투자기간 동안 일시에 한 방이죠. 일시에 지불하거나 지불받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고 연금은 투자기간 동안 매 기마다 똑같은 금액을 지불하거나 지불받는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예를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 보세요. 여기서 자, 내 투자 기간은 예를 들어서 3년입니다. 3년인데 투자한 초에 내가 1억을 적립을 합니다. 투자한 초에 1억을 적립하고 더 이상 투자 기간 동안에 적립한 금액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 1억은 투자한 돈 어떻습니까? 단 한 방에 끝냈지요. 한 방에 끝났다. 일시에 지불한 금액이 되겠네요. 이때 1억은 뭐가 되는 겁니까? 일시불이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여기 보세요. 이제 내 투자 기간은 역시 3년입니다. 1년, 2년, 3년이야. 3년인데 자, 투자한 매년 말마다 내가 1억씩을 지불을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1억씩을 지불하겠다. 그럼 잡으세요. 투자 기간 동안 매년마다 일단 기간이 같지요. 그리고 금액이 어때? 1억씩으로 갔네요. 그럼 이때 1억을 뭐라 할 것인가? 연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잡으세요. 이제. 자, 우리가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 이때 1억은 뭡니까? 일시불이 되겠고, 두 번째 사례, 이때 1억은 뭐가 되는 겁니까? 연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조건을 보셔서 먼저 일시불이냐, 연금이냐, 이걸 찾아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은 바로 이제 3년 후에 얼마일 것인가 이걸 묻는 겁니다. 그럼 3년 후에 얼마일 것인가 이건 뭘 구하라? 미래가치를 구하라 이런 의미가 되겠지요. 미래가치를 구하라 이런 데서 다음 현재 시점에서 얼마일 것인가 이건 뭘 구하라는 이야기예요. 현재 가치를 구하라 이런 의미가 되겠지요. 결국 일시불이냐 연금이냐 이걸 빨리 찾고 다음은 미래가치를 구할 것인가 현재 가치를 구할 것인가 이걸 찾아서 연결만 시키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때? 일시불의 미래가치, 연금의 미래가치, 자, 그리고 일시불의 현재가치, 연금의 현재가치 이렇게 조합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네 가지다 생각하시고, 자, 그럼 우리는 먼저 여러분이 이 내용부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주어진 조건을 보면서 자, 이 넷 중에 뭘 구할 것인가 이걸 빨리 찾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한번 살펴봅시다. 자, 내 투자 기간은 3년입니다. 자, 1년, 자, 2년, 3년이에요. 3년인데 투자 초에 내가 어때? 1억을 적립을 합니다. 적립했을 때 3년 후에 얼마일 것인가 이걸 생각을 해보자는 이야기예요. 자, 이건 넷 중에 뭘 구할 것인가 이걸 빨리 찾는 연습이 되셔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만 연습하시면 나머지는 아주 수월하게 풀린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일시불이냐 연금이냐 이걸 찾자 그랬습니다. 그럼 때 보세요. 내 투자 기간 3년인데 최초에 1억 딱 한 번 적립했지요. 그럼 이때 1억은 일시불입니까? 연금입니까? 일시불이다. 이걸 찾았네요. 자, 일시불이다. 이걸 찾았습니다. 다음은 3년 후에 얼마일 것인가? 3년 후에 금액을 구하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3년 후에 가치를 구하고자 한다. 그럼 3년 후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미래죠. 그래서 일시불에 뭘 구하고자 한 것이다. 미래 가치를 구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는 일시불에 미래 가치를 구하는 사례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은 또 우리 이제 이런 사례입시다. 내 투자 기간은 역시 3년이에요. 3년인데 매년마다 내가 1억씩을 적립을 한다는 이야기. 적립했을 때 3년 후에 얼마일 것인가 이걸 또 따져봅시다. 자, 그럼 이때 보세요. 매년마다 1억입니다. 그럼 이때 1억은 자, 일시불일까요? 연금일까요? 연금이 되겠죠? 우리는 연금
하나를 찾았습니다. 다음 3년 후에 얼마일 것인가 이 문제니까 결국 현재 가치를 구하라는 거예요. 미래 가치를 구하라는 거예요. 미래 가치. 결국 조합하면 자, 연금의 미래 가치를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구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시불이냐 연금이냐 이걸 빨리 먼저 찾고 다음은 미래 가치를 구하는 것이냐 현재 가치를 구하냐 찾아서 연결만 시키면 되겠다. 그래서 이 사례는 일시불의 미래 가치를 구한 사례가 있고 이 사례는 뭡니까? 연금의 미래 가치를 구하는 사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 여기 보세요. 자, 역시 내 투자 기간은 이제 3년입니다. 3년인데 3년 후에 나에게 어때? 1억이 들어온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이 1억에 현재 시점에서 가치가 얼마 될 것인가 이걸 찾아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 여기는 자 1억은 일시불입니까? 연금입니까? 자 보세요. 투자 기간 동안 나에게 딱 한 번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럼 이때 1억은 뭐가 됩니까? 일시불이 되겠지요. 다음 현재 시점에서 얼마일 것인가 이 문제지요. 그럼 뭘 구하라? 현재 가치를 구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일시불에 자, 현재 가치 이걸 구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역시 내 투자 기간은 어때? 이제 3년입니다. 3년인데 매년마다 나에게 어때? 1억씩이 들어온다는 이야기예요. 매년마다 나에게 1억씩이 들어오는 이 같은 현금의 현재 시점에 가치가 얼마일 것인가 이것도 찾아봅시다. 먼저 일시불이 연금이냐 찾아야 되겠죠. 이때 보세요. 이 1억은 일시불입니까? 연금입니까? 매년마다 1억이니까 1억은 뭐가 된다? 연금이 되겠지요. 이때 1억은 연금이 된다. 다음 현재 시점에서 얼마일 것인가 묻고 있지요. 그럼 뭘 구하라? 현재 가치를 구하라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는 연금의 현재 가치를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사례는 어때? 일시불의 현재 가치를 구하는 사례였죠. 이 사례는 뭡니까? 연금의 현재 가치를 구하라는 사례다라는 거면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통해서 그래서 화폐 시간치 어려운 거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어려운 거 아니다. 항상 뭘 찾아야 됩니까? 일시불을 구하느냐, 연금을 자 일시불이냐, 연금이냐 이걸 먼저 찾아야 되겠지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미래 가치를 구할 것인가, 현재 가치를 구할 것인가 찾을 때 연결만 시키면 되겠다. 그래서 조합하면 네 가지가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자, 일시불의 미래 가치, 자, 연금의 미래 가치, 다음 일시불의 현재 가치, 자, 연금의 현재 가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은 화폐 시장 가치 이걸 활용해서 결국은 이 같은 현금 유입 이분을 어떻습니까? 현재 가치로 바꿔줄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바꿀 수가 있더라. 그래서 현재 가치 기준으로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 이걸 비교해서 투자의 타당성이 있다 없다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 내용이 여름교재 87페이지에 나와 있는 2번 챕터 미래가치 그리고 89페이지에 나와 있는 3번 챕터 현재가치 관련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보기에 앞서서 먼저 용어 정리를 해야 될 게 필요하다. 그래서 용어 정리만 이번 시간 해드렸습니다. 네가 있었죠? 뭡니까? 일시불의 미래가치, 연금의 미래가치, 이게 미래가치 관련된 부분이죠. 다음 일시불의 현재가치, 연금의 현재가치다. 이분들이 현재가치 관련된 부분이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게 일시불의 미래가치고 연금의 미래가치다. 이런 게 일시불의 현재가치, 연금의 현재가치다. 이런 정도만 본 과정에서는 이해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추후에 우리가 또 배우게 될 내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 교재 91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91페이지 보시면 5번째 챕터 부동산 투자에 시장 참여자다 소개되는데 부동산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은 또 여러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지분 투자자입니다. 지분은 뭡니까? 자기 자본이죠. 자기 자본이다. 처음 자기 자본을 투자한 사람 이걸 우리가 지분 투자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분 투자자서 이 지분 투자가 의사결정 취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쉽게 이런 자자는 이야기예요. 내가 이와 같은 임대용산을 취득하는데 총 10억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야. 10억이 필요한데 내 돈, 이게 내 돈이 지분이 되겠죠.
지분 또는 자기 자본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지분 6억으로 다음 이제 나머지 4억은 어때? 타인 자본을 조달해야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에서 타인 자본 조달하는 가장 대표의 방법이 바로 저당이라는 게 있어요. 저당. 예, 여러분이 저당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낯선 표현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영어로 더 많이 들어보셨어요. 모기집이 아니에요. 모기지 들어보셨죠? 모기지 이걸 우리말로 번역하면 저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당 이게 이제 부동산 투자에서 타인 자본을 조달하는 대표의 방법이에요. 이때 저당은 뭘로 것인가? 바로 이것은 취득하고자 하는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기법이다. 은행으로부터 대출하는 기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총 투액은 10억이 필요한데 이때 지분 즉 자기 자본은 6억이고 저당 즉 타인 자본은 4억 이렇게 구성했다는 이야기야. 그럼 이때 이 6억을 투자한 사람이 결국 뭐가 됩니까? 지분 투자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6억 투자했죠? 지분 투자자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이때 4억을 투자한 사람이 있네요. 자, 결국은 금융기관이 되겠죠? 금융기관. 이 사람들은 4억을 어때? 투자했다는 이야기. 빌려주고 뭐 때문에? 이자 받을 목적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4억 투자한 금융기관을 우리가 저당 대출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저당 대출자 또는 저당 투자자다 표현합니다. 그래서 지분 투자자, 저당 투자자 이렇게 구분이 된다 생각하시고 이외에도 임차인이라든지 정부도 그리고 기타 여러 사람들이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게 된다 이렇게 참고만 해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총 투자액은 지분 투자액과 저당 투자액으로 구성이 된다라는 거. 이때 지분을 출자한 사람을 지분 투자자, 저당 투자자가 있겠죠? 지분 투자자, 저당 투자자가 있다 생각하시고 저당 투자자는 일반적으로 뭐를 의미합니까? 바로 금융기관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정도만 여기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페이지로 봅시다. 자, 92페이지 보시면 6번 챕터 할인 현금 수입 분석법이다 소인데 여기서부터는 부동산 투자의 타당성이 있다 없다 이것은 타당성 분석 기법에서 다루는 부분이 되겠어요. 저희들이 타당성 있다 없다 판단하는 타당성 분석 기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게 바로 6번 챕터 나와 있는 할인 현금 수입 분석법, 7번 챕터 어림셈법, 그리고 8번 챕터 비율 분석법, 그리고 9번 챕터 회수 기한법 이런 방법들이 우리가 이제 타당성 분석 기법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특히 중요한 건 6번 챕터에 나와 있는 할인 현금 수입 분석법이다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은 저희들이 다음 시간에 한 번쯤 더 설명드리고 넘어갈 수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91페이지 2분까지 이야기 드렸고 다음 시간에 92페이지부터 조금 더 투자론 말씀드리고 금융론으로 넘어갈 수 하겠습니다.